네, 안녕하십니까. 네.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정책 심포지엄 사회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난임 인구 증가가 저출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분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신 모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줄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현재 인구위기 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이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 중인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관련 4대 추진 전략 5대 핵심 분야를 발표했는데 그중 핵심 어젠다로서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설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인구 위기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관계부처 장관님들을 4명 내지 5명씩 그 장관님들의 행정 업무 사이에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불러놓고 저희 특위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질의도 하고 저희들의 또 생각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국회 인구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아기를 기다리는 난임 환자와 임신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 중에서 우울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난임 환자 및 임산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마음을 함께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이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고 앞장서 나가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당 지도부에서도 계속 저출산 문제를 끊임없이 지금 또 정책과 방안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서 국가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또 효율적인 부분이 아마 저출산 문제에 가장 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젊은 특히 부부들이 난임이 되게 많다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많은 지원과 또 국회 차원에서 정책과 또 입법으로서 또 예산으로서 또 지원해줄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또 오늘 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적극 또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중요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예,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오늘 토론 심포지엄을 준비하시는 여러 과정들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었기도 했고요. 사실은 오기 전에 우리 이제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혹시 과거에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한번 쭉 리뷰도 간단하게 좀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인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6월 20일 저희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개소한
중앙 난임 우울증 상담 센터가 개소 5주년을 맞이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한 때에 맞춰서 오늘 심포지움을 제안해 주신 서정숙, 김승수, 이종성, 황보승 의원님, 그리고 지금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난임은 부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 중 하나이고, 임신과 출산을 거쳐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은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년간 2만 2천여 명의 국민들이 저희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찾았고 약 12만 건에 달하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앙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는 권역센터 직원을 교육하고 또는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운영, 심리방역 키트 제작, 그리고 유관 기관과 협업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의 중앙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권역센터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저희 중앙과 권역의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의 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서울의 경우는 서울을 비롯하여 권역센터가 미설치된 지역까지 상담까지 포괄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 임신한 사람, 출산 후 양육하는 사람 모두 적시에 충분한 심리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의 전국적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책 심포지움 자리가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의 질적 양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해서 우리 사회가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한나 선생님 발제 자료, 예전의 자료도 제가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없다, 준비되지 않은 사회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선언적인 설명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요. 오늘 아마 좋은 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장을 5년째 하다 보니 이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라는 게 난임, 아기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 그리고 뒤에 우울증은 임산부 우울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괴로운 분과 임신이 돼서 힘든 분과 아기를 낳고 싶어서 죽고 싶은 분들까지 저희가 다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이 임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심한 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이상. 그러니까 임신을 해도 안 해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이런 출산정책과 사업을 열심히 도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스트레스를 좀 적게 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출산율은 다들 걱정하시겠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난임 정책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인구가 83년도에 이미 합계 출산이 2.1로 이대로 감소하다가는 이런 심각한 저출산이 올 거라고 예상됐음에도 85년도에 첫 시험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2006년까지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여서 정말 아파트 몇 채가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난임 시술은 비싼 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출산율이 이제 저하가 되면서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시술비, 비급여 시술비 지원 사업을 했고 17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제 보편적 진료 체계인 건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난임 치료로 힘들어서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거나 난임이 무슨 병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게 지금도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난임 환자 치료라 그러면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제한 없이 모든 치료를 다 하겠다라는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이 된 후에도 이 기존에 했던 공적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보험이 되면서 공적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만 일시적으로 하다가 없애겠다는 게 처음에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점점 국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확대되고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이러한 국가 지원이 있는 나라 중에서 19년도에는 시술받는 여성 나이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 제한,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은 정부가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난임 현장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계신 환자들의 요구고 정책도 거기 맞춰 왔습니다만, 과연 그 결과가 아이들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진짜 전문가들은 다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난임 시술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아 증가로는 이어지고 않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출생아 대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을 한 8%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 이거 주장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10에서 12%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난임 지원 정책의 성과라고 언론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2006년도에 한 5천 명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태어난 애들이 2021년에 2만 명. 그러니까 난임 시술 지원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 좀 누락될 수 있지만 한 1만 명, 2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전체 출생아가 44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줄은, 분모가 줄어서 비율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책으로 인해서 난임 지원으로 인해서 난임 지원 출생아 비율이 늘어나는 게 정책 효과가 되려면 분모가 일정한 상태에서 늘어야 의미가 있는데, 이 비율이 분모가 줄어서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난임 지원의 정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언론이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부가 돈을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또 의학기술이 발전돼서 요새 주사 맞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적인 부작용이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난임 여성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거, 80% 이상의 여성들이 호소하는 건 우울과 정서 문제.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 일이 반복이 됐을 때 받는 여성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환자들이 한 얘기 몇 가지만 추려왔지만 정말 상담을 받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피임도 열심히 해서 자 이제 나 아기 가질 준비가 됐어 하고 하려 그러면 이제는 뭐 난소 나이가 너무 안 좋다, 나이가 많다, 시험관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해도 아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꾸 반복 유산되고, 그때 우리 여성들이 겪는 이 스트레스와 좌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자식을 잘 낳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많은 시간은 그 무엇을 위한가? 이때 느끼는 좌절은 통계상 자살 충동이 26%까지 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저희 통계로, 저희 센터 상담 통계로 보면은 시험관이 3회 이상 되면은 벌써 이 우울도와 좌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높아지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임신만 되면 모든 게 보상받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만 더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처음 이제 이 시험관 아이가 생긴 이후로 역사적으로 아무튼 유럽은 데이터가 더 많지만 유럽 브리마켓에서도 이 난임이라는 게 결국은 신체적 위험보다는 정신적 위험도가 높은 시술 과정이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난임 진단 과정부터 지금 그 국가 재원을 드리는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 난임 시술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것인가 평가를 받고, 시술 전, 시술 후,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임신이 성공했든 안 했든 이런 심리 지원을 행동, 인지적인, 정서적인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계속 권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 IVF를 체외 수정을 하시는 경우는 신체적인 어려움보다는 결국은 정신적인 압박이 가장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은 이미 국내의 많은 데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 정책 방향을 보면 결국은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시술을 원하고 그것을 본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책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제한도 풀리고 이 횟수 제한도 풀린 건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난임 시술을 받는 35세 이상, 40세 이상 넘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그분들이 다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 통계인데, 제가 그 요 파란색이 배아 이식당 임신율이고 맨 밑에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비율입니다. 이 차이는 왜 나냐? 엄마 나이가 35세가 되면은 아기가 건강하지 못해 자연유산되는 가능성이, 요 맨 보라색이 자연유산인데 이렇게 급속히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40세, 45세, 40대에 모여서 시험관을 반복하고 있지만, 원하는 아이와 함께 출생까지 맞은 경우는 정말 영에 수렴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술 후에 시술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자꾸 반복되는 유산, 이걸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희 센터가 지금 자연유산 심리 지원 파트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 상담사를 두고 반복 유산, 이건 정말 그 굉장한 트라우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년도에 처음 보험급여로 들어올 때 5회로 한정을 했던 건, 그때 산부인과 학회랑 보건복지부가 5회 이상 되면은 시험관으로 임신을 되는 성공률이 거의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기준을 가지고 5회로 했던 거고, 그리고 계속 매년 출산정책에서 통계를 내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입 연령이 44세까지입니다. 맥시멈으로. 그래서 45세 이후가 되면 체외 수정을 해도 임신할 확률이 3%. 이건 임신할 확률이고, 출생까지 가는 거, 여기서 대부분이 7, 80%가 유산되기 때문에 출생까지 가는 거는 정말로 영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도 44세로 했던 거고, 웬만한 나라에서 국가 지원한 나라에서는 40세 전후로 합니다. 왜냐하면 40세 이후로 넘어가면은 임신 합병증, 모성 사망률도 같이 올라가고 여성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10년 전 제일병원 데이터입니다. 40세가 넘어가도 1년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45세가 되면 정말 영에 수렴하는 출산화 빈도에 비해서 75%는 자연유산 되더라도 자연유산 된다는 거고, 이거는 미국 데이터하고 유럽 데이터인데,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를 가져왔냐면, 이런 경우에 시험관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의사들이 좀 더 잘하고 그러면 임신율이 좋아지지 않겠냐, 약이 개발이 되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노화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별 데이터도 연도별 데이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도 우리가 불로장생을 꿈꿀 수 없듯이 44세 이후가 되면은 건강한 출산을 기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여자들은 태어날 때 자기 난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20살에는 20년 된 난자, 40살에는 40년 된 난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35세가 되면은 염색체 이상인 난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기가 임신도 안 되거나 돼도 유산되거나 아니면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비율이 35세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거, 이거는 의학적 진실이고, 이거는 아무리 사회가 경제가 발달을 한다 해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35세 이상은 임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아를 2개, 3개 늦춰 지금. 그러다 보니 정부가 그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에 다태아 발생 빈도도 이렇게 느껴요. 특히 35세 이상, 그냥둬도 고위험 임신인데 다태아 임신 비중이 이렇게 높아서, 난임하는 의사들은 사실은 임신만 시키지만 출산을 받는 상과 의사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의사들은 지금 보조생식술로 태어나는 이 미숙아들과 이 중증 굉장히 난립니다. 지금 신생아 보는 의사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저체중아도 2006년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이후로 이렇게 급격히 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정부 정책과 맞불려진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쌍둥이도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고위험 임신이라도 일단 임신시키고 보자 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있는 가정과 여성의 생식 건강은 정말 위협받고 있는 거고, 보시다시피 나이에 따라서 시술 횟수가 줄어들수록 이렇게 그 임신율이 줄어들지만, 지금 신선배아는 9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더 횟수 제한도 늘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수록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이수영 박사님 그 조사 때도 나왔지만, 특히 연령 폐지 조건이 40세 이후에, 내가 그동안은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 시험관 지원을 받으니까 시험관을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진입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난임 부부들은, 의사들은 시험관을 많이 하자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아기를 낳고 싶은 거거든요.
아기를 낳고자, 특히 40세 이후 난소 기능 안 좋으신 분들한테 아기를 낳게 도와주는 게 시험관을 많이 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뭐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마음껏 하실 수 있게 정부가 돕는다 하면 그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나이랑 상관없이 시험관만 하면 임신이 되는구나. 한 번만 더 문제는 지금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 20, 30대가 뭐 나 지금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시험관 하면 임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난임 예비군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난임과 고위험 임신 악순환에 우리 정부의 지원 사업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의학적으로 봐서는 20세 임신하는 게 다행인 거고 건강한 거고 40세 임신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사회는 20세 임신은 한심하게도 보고 뭐 철없게도 보고 위험하게 보고 40세 임신을 당연하게 본다. 이거는 우리의 인식이 사회적 난임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임신하기 좋은 20대에는 결혼을 해야지만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근데 결혼하기가 힘드니까 애도 못 낳고 낳아도 낙태하고 근데 결혼을 40대 넘어가다면 자 이제 결혼했으니까 시험관을 해서라도 무조건 자식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중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난임 치료를 비교를 해 본다면 그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담배를 많이 피면 위험합니다. 폐암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는 전혀 안 하고 담배를 끊게 하는 데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자 일단 폐암에 걸리시면 특히 말기까지 되면은 항암 치료 원 없게 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의 난임 정책은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지금 난임 환자들한테 저 해임하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지만 오늘은 의원님 믿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난임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현재 난임이신 분들이 결국은 의학적 기준에 맞게 시술하는 것도 도와야 되지만 의학적 기준에 따라야 되고 지금 20대 지금은 임신할 생각이 없지만 곧 이 행렬에 들어올 20대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미혼 여성들의 한 60, 70%는 임신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하다가 결국 난임 환자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금 당신의 가입력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신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대 여성이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자기 난자를 보관하려고 하는 것도 보험을 안 해줍니다. 이거야말로 보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5%만 내면 됩니다. 환자들이.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나 나중에 아기 갖기 위해서 나 난자 동결해야 돼? 그럼 비급여로 몇백만 원씩 내야 됩니다.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보험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식 능력에 관심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건보 들어올 때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공적 지원은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보 재정은 횟수 옛날에 공적 지원할 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횟수가 있었던 거고 이거는 그냥 의학적 판단에 맡기셔야 됩니다. 환자랑 의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 그러니까 하고 분리를 하고 특히 34세 이사 저위험 임신군은 임신을 하려고 하는지 임신하기 전에 지금 난임 검사도 난임 진단 받기 전에 하는 건 다 자기 돈 내고 비급여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입 능력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20대라도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다 보험해주고 본인 부담금 제로로 해줘도 아기를 낳을까 말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저위험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40세 이상 난소 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 걸로 되지 않는 경우에 건강한 배아 난자를 기증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열어줘야 되고 45세 이상은 건보에서 빼야 됩니다. 원래대로 이게 의학적으로 맞고 이분들은 오히려 다른 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임신을 원하시는 경우는 그 바우처 제도 내에서 정액 제도 내에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시술을 적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해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법으로 보면은 배아는 자기 임신을 위해서 쓰고 아기를 다 낳아서 건강한 배아, 지금 아기하고 똑같은 배아도 연구 목적 아니면 다 폐기하도록 법으로 지금 생명윤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배아랑 난자랑 정자가 보관돼 있지만
연구 목적 아니면은 다 폐하해야 됩니다. 충분히 잘 태어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건강한 애들이 폐기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건강한 애를 만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외국도 다 이런 건강한 배아를 기증하고 수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있고, 미국은 지금 계속 이거 기독교 단체,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얼린 배아들을 살리자 운동이 되면서 지금 2000건 2017년에 이렇게 되고 있고 기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법 개정, 이게 지금 국가생명정책연구원에서 이미 다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아만 좀 늘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바꾸자라는 게, 이게 꼭 법 개정이 필요해서 의원님께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난임 문제가 심각하고 여성들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현실에 필요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가, 그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임 지원은 모자보건법, 출산정책에서 관할하면서 1차관님이 주관하시고, 이 배아 난자 정자는 생명윤리법에 있고 2차관님이 주는, 이게 완전히 목적과 그 당정, 그러니까 난임 정책을 해야 되는 데는 방법이 없고, 그 법에는 배아 난자를 방법을 갖고 있는 데는 난임 정책은 우리 사업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외국에 어디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난임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고 난임과 관련된 모든 그 법적인 의무가 있는 모자보건 출산정책과에서 이런 배아나 정자, 기증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질 않고 보조생식 법률이나 부처가 중국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유리 사건 때 아시겠지만 생명윤리법에서는 그 비혼 여성들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 생명윤리법에 원래는 배우자 동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받아라라고 바뀐 게 2012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취지로 바뀌었냐면 배우자가 없으면 못 받지, 이런 취지로 바뀐 겁니다. 근데 기증하는 사람은 미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모자보건법에서 반드시 부부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때 이 개정 이후에 비혼 여성의 임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란 말조차가 없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바꾼 거죠. 그래놓고 문제가 되니까 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에만 관심이 있고 출산, 난임 여기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지금 이 난맥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드릴 말씀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생명윤리법 때문에 예를 들면 정자 기증도 인공수정이 훨씬 쉬운데도 그거는 법이 아예 없고 반드시 시험관을 할 수만 있게 되어 있고, 난자만 기준이 있고 정자는 한 남자가 몇백 명의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 해도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 지난달 기사 보셨을 겁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기증을 해서 자기 나라에 벌써 100명 정도 애를 태어나서 네덜란드에서 금지를 했더니 덴마크 이 수출입하는 회사를 통해서 자기 애를 전 세계 550명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 보면 황당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 나라가 관리를 해서 안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 애가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우리나라는 전국에 지금 정자은행이 한 10여 개 있는데 한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몇 번씩 해도 국가가 전혀 모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법에 흩어져 있는 이것을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국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고, 우리 의사들도, 환자도 의사도 한 명인데 법은 따로따로, 보고도 따로따로, 규제도 따로따로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산정책과 오늘 과장님 계시지만 너무 애써주시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 난임 지원 사업, 요 끝에 여기 몇 번째 있죠. 그 생명윤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 배아 여기 있습니다. 다 이게 메인 관심이 아닙니다. 두 과가 다, 제가 양쪽을 다 수십 년간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만났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독립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독립법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 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임신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인구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을 때 낳아야지, 낳을 수 있을 때 못 낳고 못 낳을 때 가서 시험관을 해야지만,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느 상황에 임신했어도 이 엄마가 장애가 있든 돈이 없든 학생이든 나이가 어리든 임신한 아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없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40, 50대는 임신 계속하라라고 지원을 해주면서 10대 임신, 20대 초반 임신을 차별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이 뭐 사랑해서 아무튼 아기를 가져서 책임지겠다 하더라도 두 사람 다 18세가 돼야지만 그나마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명백하게 10대 임신을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차별할 일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곧 성인 됩니다.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19, 18 우리 할머니들 다 그때 낳잖아요. 그거를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가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늘 모토입니다. 제 구호. 준비 안 된 임신은 없다. 제가 지금도 회의를 다니면 이 출산 정책 하시는 분들한테서 아이 그럼 부모가 준비 안 됐는데 애를 낳으라고 할 거냐. 부모가 준비 안 됐지 애는 임신할 만해서 된 거고 태어날 만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애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준비된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너희 그렇게 상담해서 애를 몇 명이나 더 낳았어 물어보시는 사람 있는데 우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좌절로 끝나고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저희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대가 이런 아픔을 걷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센터는 개소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 임산부, 양육모 그러니까 임신, 출산을 둘러싼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 하에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5개의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하신 저희 최한나 센터장님께서 계시고 그 밑에 제가 부센터장으로 있고 기획 사업을 표준화된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또 권역 센터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센터가 있고 가천대 길병원, 인천 권역,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의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경기도 권역, 그리고 경북대학교병원의 대구 권역, 전남 순천의 현대여성아동병원, 그리고 경북권역 안동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로 강남 세브란스병원과 일산 동국대병원에 2개의 권역센터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아주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업 대상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난임 환자들 숫자를 보면 지금 작년 연간 출생률이랑 출생아 숫자랑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임신부, 그다음에 산후 우울증, 양육모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시면은 몇 가지 선별 검사를 해서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분께 가장 잘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개발을 해 놨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부부 상담, 그다음에 난임 그 단계별로 심리 지원하는 안내서를 만들어 놨고 힘들게 임신을 했는데 유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유산을 한 분들이 그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들은 없고 저희 센터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유산 후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거 처음에 없던 건데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대상자로부터 그런 좋은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서 우리 난임 여성들의 우울증 위험 요인, 그다음에 상담 서비스의 그 상담 서비스 전후로의 그 객관적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학술지에다가 게재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권역센터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담 관리 시스템이 외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엑셀로 하나하나 다 쳐놓고 카운트하던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통계까지 내주는 이런 선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이제 설치돼서 이제 이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상자들과 접점에 있는 여러 직역들을 대상으로 우리 난임 환자들 그리고 주상기 우울증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산부인과 병의원 실무자들, 의료인들, 그다음에 상담 실무자들, 저 보건소나 사회복지사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관 기관과 학회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언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심리 방역 키트, 코로나 때부터는 대면 상담이 안 돼서 심리 방역 키트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같이 줌으로 집단으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저희 실적을 보면 잠깐 설명드리면 전화로 저희가 예약을 하시면은 짧게 일반 상담을 하면서 선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분을 등록해서 정기적인 상담을 계속할지 아니면 몇 번 상담하고 정보 제공만 하고 중단할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등록 상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시행해서 변화를 파악하고 상담 프로그램 제일 적합한 걸 골라갖고 적용을 시킵니다. 필요하면 상당히 중증인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입원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뭐 그 중에는 임신 중인데도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의원, 보건소, 지역사회 상담 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평가하고 상담해서 재평가하고 계속할지 종결할지 진료를 할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래 올해 1분기까지 보면 한 2만 명의 대상자들에게 한 12만 건의 상담을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 중앙과 5개 권역센터에서요. 중앙만 보면 한 3,000명 대상으로 2만 건 정도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깨져서 나오는데 이게 좀 주황색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난임 환자입니다. 중앙센터는 난임 환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난임 환자, 난임 배아 시술 하는 병원들이 서울에 모여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방에 계셔도 난임 시술 받을 때는 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와서 선별을 했는데 고위험일 경우에 이렇게 잘 말씀드려서 등록을 하게 해서 등록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저희 그 성과 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고위험군 대상으로 등록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과 5개 권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또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저희 중앙에서 다 흡수를 하고 있고, 보면은 뭐 충남이나 경상도 쪽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쪽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해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기 일수가 증가하는 것이 좀 반가운 일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42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담 신청을 하고 실제로 상담을 받게 되기까지 42일이 걸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지가 저희의 또 다른 도전이 되겠고,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 상담에 더해서 이런 1박 2일로 워크숍도 가고 집단 상담도 하고, 저랑 센터장님이 이렇게 뭐 화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하고 하면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상기 여성들 대상으로 한 전문가들 양성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5개년으로 나눠 갖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이제부터 도약을 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권역센터가 다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상담사도 좀 더 많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안정기에는 2차 위험 인구를 대상으로 다 선별을 시행할 수 있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 우리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조기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자 건강 관련한 정책도 저희가 제안할 수 있고, 결국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패널 토론은 5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앞서 발표하신 두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현장의 실무자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난임 문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난임 문제가 이제 난임 문제의 그 심각성과 그 적절한 치료 시기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게 센터장님이 이제 우리 센터 관련 심포지움 하실 때도 뭐 몇 차례 말씀하신 겁니다만은 난임 환자가 오면 맨 먼저 나이부터 보신다고 합니다. 예, 보시면서 35세 이상이냐 35세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 가슴이 뛰는 정도가 달라지십니다. 35세 이상만 되면 뭐 아주 긴장도가 확 올라가시고, 이제 그래서 35세 미만이면 이제 난임 경험한 이후 1년 이내, 그리고 35세가 넘어가시면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개 이 기간을 훨씬 지나서 받는다고. 밑에 표를 보시면 1년 이내 1년 이내 그 적기에 치료를 이제 받으러 오는 분들의 비율 7.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이 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지나서 오신다. 이게 문제라. 그래서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치료 제한, 난임 치료 나이 제한 철폐한 게 오히려 또 이런 인식을 확산하는데 또 역으로 선의를 가진 제도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이렇게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매센터와 난임센터를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이 항상 분분한데, 그래도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치매국가 책임제입니다. 그 치매 관리대 체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대상자 수가 그래도 난임 환자가 한 3분의 1은 됩니다. 물론 이제 치매 환자 관리는 이제 발병하시고 나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난임은 그것보다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센터에서 실제 3년까지 육아 과정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관리 기간이 그래도 한 3분의 1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수가 한 3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관리 기간이 한 3분의 1 되니까 그래도 뭐 각종 인력이나 예산이 10분의 1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요, 안심센터가 이제 256개소. 예. 근데 이게 사실 256개소보다 더 되죠. 한 280, 90개소. 왜냐하면 광역센터, 중앙센터가 다 있으니까. 안심센터 256개소 로컬 센터들입니다. 이제 지자체가 256개니까 거기에 전체 인력이 4,400여 명이 되는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현재 이제 6개소고 23명. 예, 그리고 이제 중앙 권역으로 돼 있죠. 기초지자체에는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담자 담당자 한 명이 다른 업무 하면서 이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서비스만 지금 하고 있지, 로컬 센터가 없습니다. 중앙 권역으로. 치매센터로 보면 중앙 광역에 해당되는 조직만 있고, 이런 센터들이 치매센터 같으면 중앙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가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636억 치매센터가 2023. 근데 난임센터가 불과 14억입니다. 이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지금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현재 중앙센터가 이런 난임 대책을 이제 적어도 난임하고 산후 우울증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서울 권역센터 역할도
해왔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전국 권역센터가 없는 전국에 대한 이제 이제 기초센터 역할까지 다 해온 겁니다. 이제 서울 권역센터가 생기면 경기 권역센터가 생기면 하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부서의 이제 업무 집중도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한마디로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요. 전체 예산이 그 난임 관련된 전체 예산이 26조였는데 뭐 원래 이제 야심찬 계획을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길래 기대를 했는데 적어도 난임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난임 대책이 정말 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 중에도 핵심인데 그 가장 이제 그 난임 대책의 천병인 이 센터가 이런 상황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걸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 확대라든가 예방 치료 이것도 그 연구 개발도 저희가 강화해서 센터장님이 35세 이상인 분이 오더라도 철렁하지 않을 그런 좋은 또 그 난임 그 시술법이 또 개발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저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센터가 좀 확대 개편, 중앙 권역 지역 단위 치매센터처럼 적어도 그런 센터 그걸로 개편이 돼야 되고, 그게 지금 사실은 제가 노원구 치매센터장입니다만 우리 노원구 치매센터 예산의 뭐 한 60~70%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지금 전국에 이제 중앙센터, 권역센터를 합치는 그 예산입니다. 이건 정말 그 사실 26조 예산 중에 원래 불용 예산 남는 것만 어떻게 돌리더라도 다 전국적 17개 권역이 다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그 치매국가 책임제를 뭐 그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을 제가 이제 지켜보고 참여도 하면서 아니 근데 이제 다 예산 다 결정된 상태에서 집권하는 정부가 이걸 얼마나 그렇게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추경 예산으로 이 센터 설치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여기서 문제 해결법은 사실은 뭐 지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실행 계획도 훌륭한 실행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얼마나 국가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느냐. 정말 적어도 17개 권역의 권역센터 우리 김장래 부센터장님이 이제 몇 년간의 계획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한가한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셔야 되고 안 되면 내년도라도 이게 되도록 정말 정말 강력한 해결 의지를 담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